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전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딸 입시와 장학금 의혹은 물론 재산 문제와 관련된 사실상 모든 장소에 대해 대규모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의혹이 밝혀지길 희망한다면서도 검찰 개혁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시작된 가운데 야당에서는 특검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예정대로 내일부터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이낙연 총리의 제안에 대해선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거부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방을 녹여 살을 빼준다는 고가의 지방분해 주사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효과는 분명치 않은데 붓기와 출혈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유열 KT전 사장이 법정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이석채 전 KT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은 내일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장관 후보자 한 명을 놓고 유례를 찾기 힘든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오늘 전국적으로 20여 곳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직접 진두지휘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이라고 검찰은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이라는 말도 당연히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수사를 통해서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하고 검찰 개혁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자진 사퇴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입장을 내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이른바 조국 청문회 불과 일주일 앞두고 오늘 나온 소식들입니다. 먼저 검찰 압수수색 정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합의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모두 20여 곳, 동시다발적 대규모 압수수색입니다. 검찰은 먼저 조 후보자 딸의 입시와 장학금 지급 관련 의혹을 겨냥했습니다. 딸인 조 씨의 입시와 관련해서는 고려대와 부산대, 장학금 문제는 서울대와 부산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학금 지출로. 장학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부산시청과 부산의료원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6학기 동안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을 지급한 노환중 교수의 부산의료원장 취임 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딸의 논문 관련 의혹이 제기된 단국대와 공주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 후보자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된 의혹 때문입니다. 또 사모펀드에 차명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 후보자 처남의 주거지와 사무실까지 모두 압수수색했고 경남 창원의 웅동학원과 경남교육청에서도 오후 늦게까지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조 후보자에 대해 지금까지 접수된 고소 고발은 모두 11건. 후보자 자택을 뺀 사실상 모든 장소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이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사안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네, 오늘 전격 압수수색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를 전격 압수수색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죠. 전격적이었는데 검찰이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네,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이다. 검찰이 내놓은 오늘 압수수색의 배경입니다. 더 늦기 전에, 쉽게 말하면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사실관계 규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장소에서 압수수색이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해외에 있는 사건 관계자들에게는 조속히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조 후보자들의 어떤 혐의들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됐는지, 압수수색 장소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도 자신들의 인사권자가 될 수도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압수수색한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긴 했지만 현재까지 조 후보자가 뚜렷하게 불법, 위법이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사 대상으로 삼는 의혹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크게 보면 의혹은 세 가지입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조 후보자 딸의 부정 입학 의혹입니다. 조 후보자 딸이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할 당시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냐는 겁니다. 또 다른 의혹인 장학금 지급과 관련된 의혹은 대가성 여부가 관건인데요. 장학금 지급 선정에 특혜를 주고 대가를 받았는지를 규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조 후보자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회사를 비롯해 경남 창원의 웅동학원과 관련된 조 후보자 일가의 재산 문제입니다. 아직 뚜렷한 위법이 확인되진 않았지만 20곳이 넘는 곳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을 볼 때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어느 정도 수사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이재윤 기자였습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2013년이었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 시절에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검찰총장 임명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청와대든 정부든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국정 철학과 윤석열 총장의 스타일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수사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우리 기자입니다. 2013년 수사외압에 저항한 윤석열 검사. 당시 교수인 조국 후보자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SNS에 윤 총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두고두고 마음에 남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6년 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그 칼날이 조 후보자 본인을 향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당초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했습니다. 형사 1부는 정치권과 언론 등이 관련된 민감한 사건을 맡지만 처리 속도는 늦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권력형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특수 2부에 재배당됐습니다. 윤 총장의 결심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수 2부는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을 지낼 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법농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이른바 대형 적폐 수사를 전담했습니다. 최순실 특검에서부터 윤 총장과 함께해온 검사들이 현재 특수라인에 있다는 점도 윤 총장의 진두지휘 의지를 보여줍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과거로부터 벗어나 개혁하는 시점이다.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제때에 하자는 의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기된 의혹 전부를 한날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은 윤 총장식 전방위 수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법원 관계자도 일부 주거지까지 영장이 발부된 것은 검찰이 언론 보도 외에 수사 단서를 이미 수집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한우리입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압수수색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뒤늦게 전달받았고 청문회 준비단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청문회 준비단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방준홍 기자. 조 후보자가 이제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나온 조 후보자의 입장 전해주시죠. 네, 조 후보자도 오늘 아침 압수수색이 시작되고 나서야 친인척 중 누군가로부터 관련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알려졌는데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인 오후 2시 반쯤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찾은 조 후보자는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검찰 개혁의 큰 길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청문회 준비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혹만으로 자신이 수사를 당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자신이 낙마한다면 검찰 개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조 후보자는 하지만 검찰의 판단, 즉 검찰 수사에는 뭐라 얘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기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 지휘를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일각의 자진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법무부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도 당혹스럽다는 말만 되풀이할 정도로 예상치 못한 압수수색이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오늘 청문회 일정이 최종 확정된 만큼 청문회 준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선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조국 힘내세요라는 말과 사퇴하세요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를 다투는 등 이번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검찰 독립, 검찰 제자리 찾기인지 아니면 다가오는 검찰 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인지 질문을 조금 던져보겠습니다. 법조팀 조태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조 기자. 네. 청와대도 압수수색 착수 이후의 보고를 받아서 당혹해 하는 기류가 역력합니다. 그만큼 비밀리에 착수한 거군요, 검찰이. 예,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박상기 장관도 오늘 아침에 국무회의에 참석하려고 차로 이동하다가 차 안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늘 압수수색이 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격적이고 사실 유례가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특히 조국 후보자의 최우선 임무가 검찰 개혁이어서 이 검찰의 현재 수사가 혹시 검찰 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지금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 법무부 고위 간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수사가 아니라 정치행위 같다. 이런 해석을 내놨는데요. 물론 이제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검찰의 시각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조 후보자 하면은 검찰 개혁에 누구보다 앞장서 왔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조금 공교롭게도 어제 검찰 개혁 방안을 내놓자마자 오늘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후보자가 임명이 되더라도 약점을 쥐고 이 개혁을 흔들려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법무부 입장에서는 그렇고 그럼 검찰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검찰은 물론 이번 압수수색하고 이 검찰 개혁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런 해석은 억측이다, 이렇게 일축을 합니다. 오히려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개인 스타일에 주목해야 된다, 이런 해석들이 좀 있습니다. 개인 스타일이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앞서서 그 리포트에서도 잠시 보셨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하면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이른바 검찰주의자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제 수사가 늦으면 검찰 수사 결과 나중에 나오고 나서도 수사 결과 못 믿겠다, 이거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를 하면서 이런 주장들을 미리 차단을 하고 또 이 권력에, 살아있는 권력의 엄정한 자세를 이번에 보여준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인 겁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이 평소에 검찰 독립을 상당히 좀 강조를 해왔는데 이거에 대한 승부수를 던진 게 아니냐, 이런 겁니다. 검찰 독립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 이게 또 수사에 착수해서 만약에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반대로 결국 혐의를 빨리 벗겨주기 위해서 수사에 착수한 거 아니냐, 이런 반대 비판이나 해석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말씀이 맞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청문회를 앞두고 매일같이 그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고 후보자가 매일같이 어떻게든 좀 해명을 하는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는데 차라리 검찰이 나서서 이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수사를 통해서 밝혀서 좀 해소를 해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건데요.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이 오늘 발부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만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게 의미가 있다, 뭐 그렇다는 말이죠. 그건 왜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해준 거잖아요. 이게 단순한 의혹이 아니고 범죄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소명이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미 지난주부터 기초조사에 들어갔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전직 영장전담 부장판사한테 이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보다도 특히 이 조 후보자 처남의 이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점은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주거지 영장은 일반적으로 다른 영장보다 좀 더 엄격하게 발부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됐다는 거는 조 후보자 처남이 관련된 이제 사모펀드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보다 좀 더 어느 정도 소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청와대 김지성 기자가 전달하기를 청와대는 강경 들이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피의자 신분이 됐고 대통령이 임명하기에 이 경찰 수사에 따라서 지금 좌우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러면 청문회 전에 어느 정도 검찰 수사 결과가 좀 나와야 한다는 얘기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아무리 서두른다고 해도 한두 달 안에 1차 수사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워낙 제기된 의혹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설사 의혹 가운데 일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이게 단순히 주변 인물의 문제일 뿐인지
아니면은 후보자가 그런 어떤 행위에 개입된 부분이 있는지 이거는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 논란이 좀 가라앉기까지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도 좀 한참은 시간이 걸릴 걸로 지금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태영 기자였습니다. 정치권도 하루 종일 술렁했습니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안다영 기자, 민주당 분위기가 좋지 않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아침 9시 반쯤 회의 중에 압수수색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요. 지도부도 당혹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공식 논평이 12시가 다 돼서야 나왔습니다. 압수수색은 유감이다, 우려를 표한다 이런 표현들이 담겼는데 이례적인 여당 논평이었습니다. 압수수색 배경이 뭔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일부에선 검찰이 사실관계를 밝혀주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는데 홍익표 수석 대변인도 공식 논평 전에 비슷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에서 도리어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게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하게 공정하게 수사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여당과 반대 분위기일 것 같은데 또 그렇지만도 않았다면서요. 특검 주장도 나오고 한국당의 입장은 뭔가요? 네, 한국당도 아침 회의 중에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먼저 나경원 원내대표 말 들어보시죠. 속보가 떴습니다. 두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사하는 신용만 보일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고 하나는 진정한 수사 의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한국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들어 후보자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했습니다. 수사 중이란 이유로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 조 후보자 본인과 자택이 들어있지 않다.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특검이라는 강경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네, 인사청문회 일정은 어제 합의대로 확정된 거죠. 증인으로 누굴 부를지 증인 채택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여야는 9월 2일과 3일 이틀 청문회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데요.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다시 힘겨루기에 들어갔습니다. 한국당은 모두 25명의 증인 채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핵심 증인이라며 조 후보자 딸과 부인을 포함시켰습니다. 민주당은 가족이 청문회 자리에 나온 선례가 없다. 저열한 정치 공세다라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오늘 합의는 불발됐는데 내일까지는 확정 지어야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국회 안다영 기자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일부터 한국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를 시행합니다. 제재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이낙연 총리의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정령 개정안이 상정된 일본 강요회의. 당시 의사록에 따르면 개정안은 불과 15초짜리 설명만 거친 뒤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참석한 강요 18명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거수기 가기를 통과한 이 안건, 예정대로 내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日韓関係に影響を与えることは意図しておりません。今まで通り粛々と運用し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물품은 개별 심사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한국으로의 수출길을 사실상 일본 정부가 통제하게 되는 겁니다. 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이낙연 총리의 제안도 뿌리쳤습니다. 오늘 강요회의를 마친 각 부처 장관들은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경쟁적으로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全く次元の異なる問題であると考えております。次元の違う問題だと思いますので、全く次元の違う話だということ。 특히 고노 외무상은 양국 사이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이다. 한국은 역사를 다시 쓰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부터 알아야 한다는 도발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내일 당장 추가 규제 품목을 제시하지 않을 거란 관측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언제든 맘대로 규제를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부당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우리 기업들입니다. 공작기계 같은 850여 개 비민간 품목도 까다로운 개별 허가로 바뀝니다. 심사는 90일까지 길어지고 유효기간은 대폭 줄어듭니다. 허가가 필요 없던 비전략 물자까지 거의 모든 품목이 일본 입맛대로 규제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일본 기업이 자율준수 인증을 받은 경우엔 3년짜리 포괄 허가가 가능하지만 일본이 추가로 품목 규제를 하면 이마저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을 키워 우리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일본의 노림수죠.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소재 부품을 수입하는 우리 기업을 돕기 위한 민관 합동센터입니다. 상담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립니다. 혹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서 연락. 하루 상담만 평균 200건.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다는 기업이 많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HSK 코드나 이런 것들 알고 계세요? 그거는 지금 모르는데요. 아, 모르세요? 백색 국가 제외 실행이 당장 내일로 다가왔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가장 큰 걱정입니다. 앞으로 이제 대일 수입 상황이 불확실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기업들이 많이 계십니다. 중소기업의 절반 정도는 일본의 규제에 별도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인정받는 과정에서의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일본이 그 규제를 풀어버리면 아니 긍정적인 건 제품을 쓰기도 한국 제품 쓰겠네. 센터에선 1:1 밀착 지원에 나섰습니다. 대책 회의를 수시로 열고 기업을 직접 찾아가기도 합니다. 어땠어요? 현장 가보셨더니 우선 채택해달라는 그 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좀 나왔었어요. 정부는 특히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159개 품목을 뽑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국내 기업 12,000여 곳도 조사했습니다. 여기서 파악한 기업별 수급 동향과 애로사항에 맞춰 지원 정책의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정부는 내일 총리 주재 회의를 열고 핵심 부품 연구 개발을 위한 투자 전략과 대책을 발표합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몸속 지방을 녹여 살이 빠지게 만든다는 지방분해 주사. 시술 가격이 1,000만 원이 넘는 곳도 있었는데요. 이 주사제 성분을 분석해보니 지방분해 효과는 없고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고아름 기자입니다. 특허받은 주사 시술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는 서울 강남의 한 비만 클리닉. 평일 낮인데도 대기실이 꽉 찼습니다. 오래 기다려야 되나요? 12시에 예약했는데. 원하는 부위에 주사를 맞으면 지방이 녹아 살이 빠지고 반영구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방세포를 조각을 내서 배가 노폐물로 빠져나오게끔 해주는 시술이에요. 얘는 일시적이지 않아요. 시술하고 체중 유지만 잘해줄 거예요. 시술 비용은 부위당 100만 원에서 260만 원까지 병원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입소문이 난 A 의원의 경우 배와 옆구리, 등살 등 네 부위에 6번 시술을 하는데 무려 1,040만 원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병원들은 효과가 확실하고 안전한 시술이란 점을 강조합니다. 저희 오신 분들도 많으시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혹시 크게 문제 하실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뱃살을 빼기 위해 지방분해 주사를 맞았던 박모 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시술 뒤 복부의 통증과 출혈이 심해지더니 주사를 맞은 부위가 심각하게 부어오른 겁니다. 이게 화장실 가서 하라는데 아래 그 생식기 주위부터 해서 심하게 붓더라고요. 멍이 좀 들거나 좀 부을 수 있다. 이 정도만 얘기했었는데. 시술한 의사는 알레르기 반응일 뿐 부작용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생식기 부분에 약물이 좀 내려온 건데 약물 자체라기보다는 약물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에 붓기가 내려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를 못해서 일반인 분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주사 성분을 물었지만 병원 측은 대답을 거부했습니다. 부작용이 있어서 사후에 알려줄 의무는 없는 거고요. 병원 기밀이기 때문에 성분 자체를 보기 어렵고요. 병원 기밀이란 주사에겐 어떤 약물이 들었을까? 해당 병원이 특허청에 등록한 주사제의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대부분은 식염수, 나머지는 히알루로니 다하제, 리도카인, 페니라민, L카르니틴 등인데 전문가들은 지방을 분해하는 약물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이런 성분이 우리나라에서 비만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적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대단한 체지방 분해 효과가 있거나 어떤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어서 그러면 이거는 대박이죠. 이 시장이 얼마나 큽니까? 이 국소적으로 주사 몇 방에서 딱딱 뺀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 없으니까. 보건당국은 허가 사항과 다르게 사용하더라도 약물에 대한 처방과 시술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며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현장 K 고아름입니다. 성균관대 교수가 대학원생들을 시켜 딸의 논문을 대신 쓰도록 하고 딸은 이 논문 성과로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에 진학했다는 의혹, KBS가 최초로 보도했었죠. 서울대가 최종적으로 교수 딸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2017년 국제학술지에 실린 이 논문의 단독 저자는 당시 대학 학부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그 뒤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에 합격했습니다. 논문 성과가 바탕이 됐는데 알고 보니 그 논문은 다른 사람이 쓴 것이었습니다. 그 학생의 어머니인 성균관대 이모 교수가 대학원생들을 시켜 실험을 하고 논문도 대신 쓰게 한 의혹이 KBS 보도로 처음 드러났습니다. 약간 뭐 인증샷 개념으로 와서 이제 실험하는 척하면서 사진만 좀 찍고 그렇게만 하는 거죠. 서울대가 최근 이전 교수의 딸에 대해 치의학대학원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의혹이 드러난 지 반년 만입니다. 허위 논문 실적과 봉사활동 내역 등을 기초로 한 합격은 부당했음을 명확히 한 셈입니다. 입학 취소는 퇴학과 달리 입학 사실과 학적 자체가 소멸되는 조치입니다. 진학을 노리고 허위로 논문 저자 이름을 올리는 일부의 검은 관행에도 쐐기를 박았습니다. 연구윤리를 얼마나 지키느냐라는 게 사실 연구 책임자의 어떤 인격이나 좀 재량에 맡겨져 왔던 부분이 커요. 검증하기도 어려웠고. 어머니 이전 교수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학원생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논문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의 입학 취소 조치에도 소송으로 맞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시 이석채 KT 회장을 만나 딸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열린 KT 부정채용 재판에서입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KT 부정채용 사건에 대한 6번째 공판에 서유열 당시 KT 홈 고객부문 사장이 증인으로 나와 중요 진술을 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KT 스포츠단의 계약직 입사 직후 김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이 만나 청탁을 한 정황입니다. 법정에서 서 전 사장은 지난 2011년 김의원으로부터 이 전 회장과 저녁 식사를 하고 싶다고 전화가 왔고 얼마 뒤 서울 여의도모처에서 김의원과 이 전 회장, 서 전 사장 등 3명이 저녁을 함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내 딸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 잘 부탁한다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이 전 회장이 서 전 사장에게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당시는 김 의원의 딸이 KT 스포츠단의 계약직으로 입사해 일하던 때였습니다.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만남에 관한 구체적 정황이 법정 증언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의원의 딸은 그 이듬해 KT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서류 접수 마감 한 달 뒤에야 지원서를 냈고 온라인 인성검사도 불합격했지만 최종 합격했습니다. 서 전 사장은 오늘 이런 과정에 이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서 전 사장의 일방적 진술뿐이며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김 의원 딸의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뇌물 혐의 첫 공판도 내일 있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폐차되는 전기차의 배터리 처리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폭발이나 감전 위험이 있어 배터리를 해체하기도 어렵고 분리해도 배터리 보관 지침이 없어 사실상 방치된다고 합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폐차장 가운데 바퀴가 빠진 자동차들이 쌓여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업무용으로 쓰다 수명이 다한 전기차입니다. 배터리에 남았을지도 모르는 고압 전기 탓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배터리 그 자체가 용량이 크니까 안전에도 좀 염려스럽고 사람이 다칠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대체 못하고 있지. 햇볕과 빗물 등에 노출돼 있어 배터리 폭발이나 환경 오염의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적재시켜놓게 되면 수명도 줄어들기 때문에 활용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요. 또 그냥 놔두게 되면 폐기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전문 설비가 있는 폐차장에서는 배터리를 분리해내긴 하지만 역시 골칫거리입니다. 팔거나 분리해 재활용하거나 마음대로 폐기하지도 못합니다. 왜일까? 전기차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폐차 때 배터리를 자치단체에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보조금 일부를 회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반납 규정만 있을 뿐 그 이후 재활용 등에 관한 지침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치단체가 반납받은 폐 배터리 약 120개 중 대부분이 방치된 이유입니다. 일부는 그 사이 분실했습니다. 반납이나 이런 거 방법만 나와 있고 처벌 조항 이런 거는 지금 따로 없거든요. 자치단체에 반납되는 전기차 폐 배터리는 내년에 1,000개, 이듬해엔 9,000개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폐 배터리 분리 회수와 보관 기준에 관한 연구를 이제야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SK케미칼과 애경 측이 협의체를 구성해 가습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려 했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인공호흡기를 낀 채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박영숙 씨. 말할 수도 없어 남편이 대신 피해를 증언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인공호흡기 없이는 단 1분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아직까지 한마디 사과도 없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주최한 첫 진상규명 청문회. 특조위는 제조 판매사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2017년 말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한 내부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회의록에는 이들이 검찰과 공정거래위 등의 동향을 공유하고 피해 보상 소멸시효를 늘리는 가습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막으려 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야당 측 의원 등에게 적어도 올해 안에는 법률이 통과되지 않도록 지연시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원보이스를 낼 수 있도록 김앤장 의견서 공유 요청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회사 임원들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했습니다. 보고받은 적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조사안에 대한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또 공정위가 기업들과 유착해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거짓 과장 광고를 눈감아줬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SK케미칼 전 대표이사는 피해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립니다. 관심이 쏠렸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은 오늘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일본 언론들이 아베 총리를 향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농락당했다, 들러리 섰다면서 혹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G7 회의에서 두 사람이 밀월 관계를 과시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산 옥수수 70억 달러, 무려 8조 원 넘게 일본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 때문입니다. 이렇게 체면을 구긴 아베 총리가 G7 마지막 일정으로 잡은 게 한국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도쿄 이민영 특파원입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한 장짜리 성명서를 내고 냉랭한 분위기 속에 끝났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이어가며 밀월 관계를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 여론은 싸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로 존재감을 드러내왔던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농락당하는 모습이 특히 눈에 띄었다. 일본 언론에선 이런 혹평까지 나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특히 미국이 중국에 팔지 못한 옥수수 250만 톤을 일본이 대신 떠안고도 자동차 관세 인하는 거절당한 걸 집중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무역협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예정에 없던 공동 기자회견까지 요구했는데 아베 총리는 거부하지도 못하고 들러리를 서야만 했습니다. China did not do what they said they were going to do, and Prime Minister Abe, on behalf of Japan, they're going to be buying all of that corn
That's a very big transaction. 도쿄신문은 아베 정부가 한일 관계 악화 속에 미국과의 밀월을 우선시하면서 일방적인 양보를 했다고 이틀 연속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체면을 구긴 아베 총리는 마지막 날 단독 기자회견에서 비난의 화살을 한국으로 돌렸습니다. 信頼関係を損なうような対応が続いています。まずは国と国との約束を守るよう求め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아베 총리는 요즘 한국을 난처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라도 할 듯한 기세입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도 그래 보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여론의 문매로 인한 상처뿐 영광은 없어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네, 사실 G7 회의의 핵심 의제는 이란 핵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강하게 대치해 왔는데 이번 회의에서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이란은 북한처럼 대단한 잠재력이 있다, 잘 살게 해주겠다면서 북한 핵 협상에서 했던 말을 거의 그대로 했습니다.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의 항모전단이 이란 근해에 대기하고 무인항공기가 격추되는 등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시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란의 무한한 잠재력을 언급합니다. I think that Iran is a country of tremendous potential. We're not looking for leadership change. We're not looking for that kind of change. 어디서 들은 것 같은 익숙한 얘기입니다. 북한에 자주 해왔던 말입니다. 바로 북한 얘기가 이어집니다. North Korea has great potential, and I don't think North Korea wants to blow it, because if they blow it, it won't be good. 장거리 탄도미사일 포기하란 것도 핵 문제가 해결되면 잘 살 수 있다는 이야기도 이란과 북한에 같은 식으로 제안합니다. 이란 문제 해결을 위해 이란의 원유 봉쇄 조치를 완화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하며 그럴 생각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북한 비핵화 전에는 제재 해제 없다는 방식과 같습니다. 이란과 북한을 대비하다가 갑자기 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김정은 위원장을 잘 안다며 자신의 생각에 동의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북한 들으란 소리 같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중재로 미 이란 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I think he's going to want to meet. I think Iran wants to get this situation straightened out. 이에 대해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지만 그의 핵심 외교 의제인 북한과 이란 문제 해결은 아직은 답답한 흐름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홍콩 시위가 오늘로 80일째를 맞았습니다. 2014년 홍콩 우산혁명 당시에 79일을 넘어섰습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다시 입을 열었지만 내용은 문제송환법을 완전히 철폐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시위의 끝이 더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홍콩 경제가 나빠지는 게 지금 눈에 보이게 확인해지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홍서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실탄을 쏠 정도로 시위가 격화된 상황. 캐리람 행정장관이 다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I think a responsible chief executive at this point in time should continue to hold the fort and do her utmost to restore law and order in Hong Kong. 사퇴 의사는 없다. 시위대와 대화는 이어가겠지만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태를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캐리람 장관이 어제 20, 30대 홍콩 시민 20여 명과 비공개로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람 장관은 이 자리에서 송환법의 완전 철회는 어렵다고 밝히고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요구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G7 정상들이 홍콩의 자치를 지지하는 성명을 낸 건 내정 간섭이라고 비판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시위대는 시위대대로 이번 주말에도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We cannot allow the Hong Kong and Chinese governments to succeed in their divide and conquer strategy. 이런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되는 사이 관광 성수기인 요즘 홍콩을 찾는 관광객 수가 반토막이 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홍콩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당초 2에서 3%에서 1% 이하로 대폭 낮추고 대규모 경기 부양에 나선 상황입니다. 2014년 우산혁명 시위는 79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번 시위는 오늘로 이미 80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사태 해결을 위한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콩에서 KBS 뉴스 홍서구입니다.
한우 600g을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다는 광고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수입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거나 등급을 거짓 표시해 파는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이거 표시사항을 전혀 표시를 안 했어요. 수입육이라고만 표시했을 뿐 어느 나라에서 수입한 소고기인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한우 600g 한 근에 9,900원. 이 업소는 50개월 이상 지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소고기를 팔면서 싼 값만 내세웠습니다. 품질 좋은 한우를 싸게 파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습니다. 서울시가 시중에서 파는 소고기 1,100여 건을 유전자 검사해보니 100건 이상이 엉터리였습니다. 낮은 등급을 높은 등급으로 속인 경우가 많았고 수입 소고기나 유구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한 경우도 21건에 달했습니다. 경제적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경우에 허위 표시하는 경우가 있고 라벨지를 출력하는 그런 전산에 매일매일 바꿔야 되는데 그게 이제 번거로워서 또는 뭐 귀찮아서 그 이력 번호를 제대로 바꿔놓지 않았다. 어떤 소고기인지 정확히 알고 사려면 이력 번호를 확인하면 됩니다. 사육과 도축, 유통까지의 정보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소비자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검색하면 고기의 원산지와 등급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손님을 가장한 단속 보조원, 이른바 주부 미스터리 쇼퍼와 함께 한우 부정 판매를 특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10년 동안 궁궐을 드나들며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세월에 따라 또 색다른 시선에 따라 포착한 매력적이고 신비로운 경복궁의 모습들 감상해 보시죠. 김석 기자입니다. 자연과 건축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궁궐. 그 어울림 속에서 신비로운 풍경은 더 빛을 발합니다. 계절은 바뀌어도 궁궐의 고고한 멋은 변함이 없고 그 안에 깃들어 사는 무생명들을 넉넉한 품 안에 보듬습니다. 경복궁의 내밀한 풍경을 담은 이 사진들은 1인 출판사를 운영하는 이호준 씨의 작품입니다. 10년 전 가족과 함께 찾은 경복궁에서 운명처럼 그 특별한 매력에 빠졌고 그 뒤로 틈만 나면 찾아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경복궁이 저와 함께 나이 들어가는구나. 그것도 무척이나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식으로 그림을 배운 적은 없지만 틈틈이 그림을 그리고 글씨도 썼습니다. 자칭타칭 궁궐에 미친 남자가 열정을 쏟아낸 작품들. 궁궐의 색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SNS를 통해 자신이 만난 경복궁을 많은 사람과 공유해온 이 씨. 이제 첫 전시회를 열어 그동안 완성한 작품들을 세상에 내보입니다. 저에게 궁궐이란 친구이자 인생입니다. 경복궁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궁궐과의 소통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은 것을 얻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다른 애정과 열정 없이는 발견하기 어려운 경복궁의 매력이 오롯이 담겼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